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실 채권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NPL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약어입니다. Non-Performing Loan이라 해서 무잉여 여신, 결국 이자가 납부되지 않는 채권이라는 것이죠. 이에 따른 개념과 매입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매입을 한다면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예가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부실채권의 개념을 확인해 보면 이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이른바 X은행으로 칭하겠습니다. 여신 거래를 하게 되죠. 대출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라는 자에게 여신거래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때 둘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여신거래 약정서입니다. A가 X은행에 찾아가서 1억만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1억이라는 약정을 합니다. 채권자는 X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A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를 몇 프로 할 것인지 약정하고 연체이자도 몇 프로 할 것인지 약정합니다. 그 외에도 변제 기일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약정한 이전이라도 이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기한 이익 포기 특약도 같이 다는 것입니다. 이때 은행에서 1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가 납부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Non-Performing Loan이라 해서 무잉여 여신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은행에서는 대출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는 것입니다. X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가령 1000억이다. 이러면 이 1억을 대출을 합니다. 마이너스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자가 들어와서 또 수익이 나는 것인데 수익이 나지 않는 것, 계속적인 수익의 악화 또는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은행은 대출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겠죠. 그리고 자산 건전성이 약화되면 은행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그 단계를 5단계로 분류해서 대손 충당금 일정한 금액을 향후 이 연체로 인해서 은행에 대한 부실이 심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 그리고 대손 중기금을 별당 계좌에 넣게 되는 것이죠. 이자가 연체 없이 잘 지급되고 있으면 정상 단계로 분류합니다. 정상 단계일 때 1% 이상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용이죠. 1억을 대출합니다. 그럼 정상 단계에서는 금액을 많이 쌓지 않습니다. 내가 대출할 수 있는 여력에서 1억을 대출하고 더해서 별도로 1%, 100만 원을 더 쌓는 것이죠. 그런데 요주의 단계, 대출이 연체되었습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 요주의 단계로 분류해서 내 대출 금액의 10% 이상을 충당금으로 쓰지 못하고 그냥 넣어야 되는 것이죠. 이 1000억에서 다시 보면 어떻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활용하지 못하고 충당금으로 쌓아놨습니다. 고정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을 경우에 회수 의무는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일 때, 추정 손실은 회수 의무 12개월 이상의 연체 대출을 하고 있을 때, 이때 각 개별적 단계마다 충당금에 쌓는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죠. 추정 손실의 경우에는 100%를 쌓게 됩니다. 1억을 대출했는데 별도로 1억을 충당금에 넣어놨다 보니까 대출할 수 있는 여력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부실이 많게 되면은 은행의 건전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부실채권을 분류합니다. 담보부 부실채권 그리고 무담보, 이른바 신용대출이죠. 여기서 무담보든 담보대출이든 모두 부실이 나게 되면은 이제 은행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보부 부실채권의 대표적인 것이 이 담보가 근저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은행의 근저당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시장의 탄생 배경이 IMF 시절을 거슬러 갑니다. 97년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죠. 워낙 많은 은행과 기업이 부도가 나다 보니 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부실자산을 매입합니다.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이걸 매입해서 은행을 살지 않은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 매입한 자산을 다시 또 외부에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본격적인 부실채권 시장이 IMF를 기점으로 탄생을 했죠. 그리고 이런 부실채권이 계속 유동화됩니다. 유한코 또는 개별 AMC 자산관리 회사를 설립해서 이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계속 유동하는 것이죠. 개인에게 파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수익을 보는 일도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한 유동화가 되다 보니 개인 투자자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부실채권 매입으로 불법 추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문제점을 감독하기 위해서 2015년 7월 24일 대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신설됩니다. 자본금 5억 이상의 대부 법인 외에는 더 이상 부실채권을 인수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죠. 전형적인 부실채권의 매입,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것, 채권자 변경이죠. 그런 행위를 이제는 일정 규모를 갖춘 법인 외에는 하지 못합니다. 결국 개인이 원칙적인 NPL의 매수, 론세일 방식은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부실채권의 매입 유형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서 매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은 의무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 이른바 BIS 비율을 하죠.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비율은 8%, 7%, 10% 틀게 되는데 이런 비율을 따라서 유지해야 되는 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실채권이 많다 보면 그 유지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이제는 부실채권이 없다 보니까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부실채권 비율을 1.3%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면 피해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리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감독하는 것이죠. 따라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보다 많은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겠죠. 또한 자기 자본 비율, BIS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실채권을 매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실채권은 주로 담보부 부실채권을 우리는 확인할 것이고 이 매각의 방식을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실채권의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해 봤습니다.